총론의 마지막 주제 행정소송에 우리가 진입했죠. 이 행정소송은 최근에 두세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는데 이건 다수 이례적이다. 그 소송 요건하고 판결에서 주로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 소송 요건이 굉장히 방대하면서 행정법 전체에 관련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소송에 관한 거는 1, 2, 3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뤘던 거 집대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자금과 관련되지 않는 그런 새로운 판례들도 이제 보게 되면서 굉장히 어렵고 양도 방대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죠. 근데 강의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앞에서 설명한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번에 이제 주석을 많이 달았거든요. 그 어떤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거, 협의 소익 왜 인정되느냐, 부정되느냐, 대상 적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일부 누락된 것도 보충 자료에 그 주석을 달았기 때문에 뭐 강의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완성도를 좀 높였어요. 자, 사법심사 한계는 무명 항고 소송 다 부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소송,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 이행자 나옵니다. 의무이행 소송이죠. 행정처의 토지 등급 설정 및 수정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장내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을 처분할 것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 구하는 거.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인데 다음 페이지 나오죠.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 준공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 안 된다라는 거. 자기의무 확인 소송도 홍범도 장군 사건 213에서 인용해 봤죠. 이행 판결이나 적극적 형성 판결을 구하는 소송. 자, 이제 항고 소송의 취소 소송인데 소송 요건이 가장 방대하죠. 그 소송 요건 공통적인 게 다 나오죠. 그 직권조사 사항이고, 그 다음에 상고심까지 유지돼야 되고, 처분 권한 유무, 처분의 위법성 여부, 이거는 위법적고 이건 본안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죠. 그 다음 행정처분의 존부, 이거 대상 적격이잖아요. 소송 요건으로 직권조사 사항이고, 그러면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고. 전심 절차도 마찬가지죠. 소송 요건이라 직권조사, 제소기간,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이나 합병, 이게 이제 포괄승계죠. 그래서 표시 잘못한 거에 불과할 때는 각하할 게 아니라 정정 신청 받아들인 후에 심리 판단해야 된다. 이 소송 요건이 보정이 가능한 건 보정을 허용하는 게 허용해야 되는 거지 바로 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처분 권한 의무는 본안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직권조사 사항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소송 갖추지 못한 거 387에서 종합 정리했죠. 소송 요건은 처음 제기할 때만 충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상고심까지 계속 유지돼야 되고, 상고심에서 각하된 판결도 있어요. 협의 소익이 부정되면서 집행정지를 깜빡하고 잊어가지고, 일반 국민을 기준으로 추상적으로 판단하는데 구체적 충족 여부는 본안 판단 사항이고,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 거지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게 아니다. 자, 이 소송 요건 중에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원고 적격, 협의 소익, 그 다음에 대상 적격이거든요. 나머지는 가끔 출제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둬야죠. 신급에 관한 건 이거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걸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고, 원래 합의부에서 하지 단독 판사가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했지만 항소사건만은 제대로 된 고등법원에 전속관할이라는 거죠. 원래 단독 판사가 하면 2심이 항소심이 합의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 3심이 대법원이라고 고등법원 안 거치는 건데, 이건 원래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단독 판사가 했다고 해서 합의부로 가는 게 아니라 고등법원으로 간다라는 거고, 나머지 관할에 가는 건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송인데 관할 위반, 이거 신급을 달리하는 거, 신급, 이거는 1심, 2심 그거죠. 행정법원에 제기할 걸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이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만 이송해 주는 거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각하시켜 버립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이송인데 이거 행정소송법 규정이 없는 거죠. 자, 행정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오해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게 서울 이외의 지역이죠. 왜냐하면 서울에만 행정법원이 있기 때문에 서울은 그 지방법원에서 행정사건에 관한 관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지역은 아직 행정법원이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지방법원에서 행정사건도 같이 다뤄요. 자, 이러면 자기가 관할권이 있으니까 그냥 행정소송으로 그 소변경에서 심리 판단해야 하는 거고,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서울 같은 경우 행정소송의 권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한 그 경우가 아니란 각각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밑에 구체적 사례가 나왔죠. 당사자 소송이라 서울행정법원에 보내야 되는데 이 전원합의체로 파기되기 전에 이 민사소송이라고 했거든요. 대법원이. 그러니까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당사자 소송으로 판례를 바꾸니까 관할법원이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함이 마땅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관할 위반으로 인한 이송은 법원의 직권으로 하는 거지 당사자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권리가 없으면 불복권도 없다, 불복할 수 없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럼에도 항고하면 이건 각하하는 거예요. 심리를 안 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 병합이 이게 이제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관련 청구의 범위가 출제가 가끔 되는데, 우리가 1편에 공법관계, 사법관계 할 때 학설은 공권 당사자 소송, 판례는 사건 민사소송이라고 손해배상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원상회복이 이제 결과적인 청구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변경을 선결 문제로 하는 거. 그래서 병합 요건으로 본래 행정소송과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소송에서 개정 처분의 효력을 장기간 불확실한 상태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병합될 수 있는 청구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사건의 심리 범위가 확대 복잡화되는 걸 방지하여 심판의 신속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그래서 청구의 내용이나 발생 원인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처분의 효력이나 정부 여부가 선결 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법률 내용을 조금 푸는 거지 뭐 별 특별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관련 청구 이송과 병합인데 다음 페이지 가면 그 객관적 병합 있죠? 이건 청구를 그 추가하는 걸 합치는 걸 객관적 병합이라고 해요. 주관적 병합 맨 밑에 나오는 거 이거는 당사자, 원고 피고를 추가하는 거고, 객관적 병합의 그 종류가 가끔 출제되는데 금년도에도 출제됐죠. 그 두 번째 보면 단순 병합, 이거 아무 관련이 없는 거라 다 심판을 해야 되는 거고, 선택적 병합은 그 법원으로서 하나만 그 인용하면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는 거고, 예비적 병합이 출제가 많이 되는 건데, 예비적 병합은 핵심이 뭐냐면 양립 불가능한 청구예요. 양립 불가능한 청구. 그러면 이 관련 판례 보면 무효확인과 취소 청구는 양립할 수 없는 청구죠. 왜냐면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이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지, 무효이면서 동시에 취소 사유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예비적 병합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일단 무효확인의 수를 제기했는데 이 무효확인의 수는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근데 얘만 있을 때는 관계없는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수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이 취소소송 병합하려면 그때는 취소소송은 제소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무효확인 수를 제기한 시점에 취소소송 제소기간 내 제기가 되면 병합도 적법하게 인정해줘요. 그러나 취소소송 기간이 지났다면 어차피 취소소송 각하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합도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석이 가능하죠. 국가유공자냐 보훈 보상 대상자냐는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유공자면 유공자고 아니면 보훈 보상 대상자이지 동시에 해당하는 건 없어요. 양립 가능하지 않다 이러면 예비적 병합만 가능하다.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주관적 예비적 병합인데 이거는 피고를 갖다가 주의적 피고 예비적 피고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도 마찬가지다. 허용된다. 단순 결론으로 알아두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본청 취소소송이 적법해야 되는데 관대예요. 취소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 소송을 관련 청구로 병합했지만 취소소송이 부적법한 경우, 그 원칙대로 하면 각하시켜야 되는데 당사자 소송이라도 받을 수 있게 법원은 소변경 청구를 봐 청구의 기체 변경이 없는 한 허가해야 된다. 그래서 취소소송이야 요건 충족이 안 되니까 각하하더라도 당사자 소송까지 각하하지 않고 당사자 소송 소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관련 청구 그 범위에 관한 판례인데 요거는 이제 그 확정 판결이 나야 되느냐 아니냐 이제 부당이득의 문제인데 부당이득은 처분의 효력이 당초부터 당해이거나 아니면 취소가 돼야만 부당이득이 성립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취소 소송의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 문제로 하는 선결 문제 우리가 구성요건적이라고 해서 배웠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병합된 경우 청구가 인용되려면 소송 절차에서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취소가 확정돼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신급제잖아요. 1심, 2심, 3심. 이거 확정되려면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안 하거나 아니면 대법원까지 가야 확정이 되죠. 근데 1심에서 어때요? 확정 판결이 안 났더라도 그냥 취소 판결과 동시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용 판결을 내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대법원까지 다 가서 결과를 지켜보고 나중에 부당이득 인용 판결을 내리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 한 쟁점이 당사자 적격에 하는 게 나오죠. 당사자 능력과 당사자 적격은 다르죠. 당사자 능력은 이 소송, 구체적인 소송을 전제로 하기 전 단계의 추상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번 봤지만 276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도롱뇽과 자연은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아니니까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근데 비교할 게 613회 도롱뇽과 자연과 달리 그 도사 목격이라고 할 수 있는 613회 가면 그 5번 판례 있죠. 환경권과 자연방위권은 원고 적격, 피보전 그 적격 이걸 부정한 건데 내원사 미탐 이건 도롱뇽의 친구들 이게 그 606과 비교할 건데 이건 뭐냐면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 아닌 사단이라 얘는 당사자 능력은 인정된 거예요. 도롱뇽과 자연하고 달리 다만 이제 이 당사자 적격 피부정 권리 요게 이제 인정이 아니고 왜냐면 환경권과 자연방위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자 돌아오면 원고 적격인데 그 상대방 원칙적으로 인정되는데 이 소송은 권리 구제 수단이지 권리 침해 수단이 아니죠. 수익 처분의 상대방은 권리나 법률상 보호된 이익이 침해되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내 이익을 침해해달라고 소송 제기하는 정신당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죠. 자, 이 특수한 사안인데 최신 판례 미얀마 국적의 갑이 위명인 을명이에요. 을명이의 여건인데 을명이는 가짜 이름이기 때문에 을이라는 사람은 없죠. 갑이라는 사람은 실제하고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을명의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 장관이 을명의를 사용한 갑을 직접 면담해 조사한 후 갑에 대해 난민 불인정 처분한 사안인데 이 갑에게 원고 적격 인정됐죠. 처분의 상대방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 즉 을이 아니라 을이라는 위명을 사용한 갑이기 때문에 이건 갑에게 원고 적격 인정된다는 거. 제3자도 법률상 이익 침해되면 똑같아요. 행정심판의 피청구에는 기속력 때문에 재결의 취지에 따라야지 재결에 불복해서 소송 제기하는 거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인데 이거 두 번째 줄 행정기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 이게 이제 하나의 사안인데 이 이하 사안 보면은 이 과태료 형사처벌만이 행정벌만이 아니라 그 3번 중징계 징계에 관한 거 그다음 건축협의에 관한 거 인사와 관련되는 거 이런 것까지 넓게 인정해요. 그래서 다행인 건 일단 행정기관에 관한 게 다 인정하기 때문에 일일이 외울 건 없어요. 다만 두 번째 거는 이건 부정한 건데 국가는 기관 임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그 배경 지식을 요하는 건데 이게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기관이 임하며 사무자체는 여전히 국가죠. 그래서 감독권이 인정되는데 이런 경우에 의무 이행을 안 하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대집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강론의 조직법에서 배우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소송 제기 안 하고 시간하고 비용이 거의 안 드는 직무이행 명령과 대집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도 당연히 되죠. 근데 이게 여기 제약회사예요. 제약회사 얘도 주식회사니까 법인이겠죠.
얘는 원고 적격이 있다. 근데 요거하고 비교할 게 611에 보면 그 위에 일본의 동그라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아까 제약회사 나왔죠? 그 다음에 의료법인이나 뭐 의원 이러면 이건 영업을 하니까 걔는 인정되겠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단체란 말이에요. 얘가 직접 진료해서 진료비 청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608하고 비교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맨 밑에 발레 보면 환경상 이익은 자연인에게 귀속되는 거죠. 자연인이 호흡을 하지 법인이 호흡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인 수녀원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마산, 지금 이제 창원시로 통합됐는데 마산에 있는 그 수녀원에서 그 딸기잼을 만드는데 그 부근에 이 조선소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이걸 다퉜는데 각하됐죠. 법률상 이익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이든 그 제3자는 법률상 이익이 있냐 없냐가 판단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판례에 보면은 원고 적격은 해당 처분의 상대방인지 제3자인지 여부가 아니라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근거 법률, 이제 관계법 법규까지 확대돼요. 근거 법률을 보면 또 직접적 구체적이에요.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는 제외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 그 다음에 원고 적격은 소송 요건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변론시 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해야 되고 흥결하면 부적법하니까 각하되는 거죠. 자, 제주 강정마을 일대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유지됨으로써 주민들인 원고들이 가지는 주거 및 생활환경상 이익은 지역의 경관 등이 보호됨으로써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이다 라는 거 각하됐죠. 그 다음에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의 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자, 이건 법인이냐 소득 귀속자냐 이거에 따라 다르다랬죠. 법인은 이익이 인정되는데 소득의 귀속자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요. 원고 적격도 부정되고 658에 가면 대상 적격도 앞에서도 봤지만 대상 적격도 그 7번 위에 7번 판례 보면 소득금의 변동통지가 요 소득 귀속자는 소득세 부과처벌에 대한 취소소송 또 그 경정 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그래서 대상 적격도 부정해요. 그래서 원고 적격 부정 대상 적격을 소득 귀속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정한다. 이게 600조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설립자나 종전이사 얘는 그 법률적인 게 아니다. 왜 설립자가 학교 운영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설립자가 동시에 학교 이사장 이래서 운영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운영과 관계없는 설립자 또 종전이사는 지금 이사 지위를 상실한 거니까. 그 다음에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반대로 말하면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평균적 이런 말 나오면 다 부정되는 표지예요. 자, 인정사례 이게 비교할 게 4번 보면은 그 교육부 장관이 사학분쟁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지대학교를 설치 운영한 상지학교법인의 이사 8명과 임시사 1명을 선임한 데 대해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총학생회장 등이 이사 선임 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건데, 자,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얘는 학문의 자리의 주체니까 얘는 인정했죠. 근데 비교할 게 부정사례 10동그라미씩 맨 밑에 보면 세 번째 쪽 전국대학 노동조합 상지대학교 지부. 이 노동조합은 학문의 자유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거고 주석 필요한 거는 주석 달아놨고 그 주주에 관한 거는 법인이 직접적이지 주주는 간접적이라고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데 법인이 망하는 거, 해산되거나 이럴 때는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는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는 게 원칙이고 처분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거나 주주의 법인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등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데도 처분의 성질상 당해 법인이 이를 다툴 것 기대할 수 없고 달리 주주의 지위를 보장할 구조 방법이 없는 예외적인 때는 직접적 구체적 이해관계고 그 다음에 이제 망하는 거 원칙은 똑같아요. 다만 그 처분으로 인해 법인이 더 이상 영업 전부를 행할 수 없게 되고
영업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등을 거쳐 해당 청산되는 절차 또한 처분 당시 이미 예정되어 있으며 후속 절차가 취소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당해법인이 종전에 행하던 영업을 다시 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주도 그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라는 거죠. 요게 포섭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주식이 소각되거나 권리가 소멸하는 거, 그다음 영업 전부를 할 수 없게 되고 계약 이전 결정하면 법인이 그 계약 이전 전부를 법인의 전부를 다 넘기는 거니까 법인이 해산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저 포섭이 되죠. 나머지들은 주석 달았기 때문에 읽어보면 될 거고. 그 다음 사익이 침해돼야지 공익이 침해되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자, 여기 기득권과 기대권의 차이가 나와요. 외국인에게는 사증, 이 비자라 그러죠. 비자.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인정되지 않아요. 얘는 사증이 발급되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기대권자에 불과하죠. 기대권은 인정이 안 되지만 근데 이미 들어와 있는 경우 기득권은 이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국적법상 귀화 불허가 처분이나 출입국 관리법상 치료 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강제 퇴거 명령 등을 다투는 외국인은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현실적 침해만이 아니라 확실한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인정되는 게 세 번째 줄.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 이거 인정. 그 다음 판례 미리 봤죠. 그 다음에 법률의 범위가 이제 근거 법률만이 아니라 관계법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거 봤고, 헌법상 기본권은 자유권에 관한 거 인정하는데 환경권과 또 법률이라 하더라도 환경정책 얘는 기본법이잖아요. 이 기본자가 들어가는 건 도시개발계획 추상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대상적격 부정되는 거 봤죠. 이 기본법이지만 얘는 추상적 권리이기 때문에 원고적격 부정이에요. 새만금 사건 유명한 건데 환경권 받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 이웃주민이 시기하는 소송인데 환경 관련되는 건데 뭐 특별할 거 없어요. 자, 법률상의 인정사회 이거 그냥 보면 납득할 수 있을 거고, 수도에 가는 거는 부정사례 미리 봤죠. 환경영향평가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인정인데 사실상 추정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환경영향평가가 대표고 나머지 유사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6번 보면 낙골당 설치허가, 7번 폐기물 소각시설, 그 다음에 8번 이거 안의 주민들은 그 사실상 추정하는데 밖의 주민은 입증한 경우만 인정한다. 그 다음에 10번 보면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대상지역, 11번 영향권대, 13번 낙골당, 14번 폐기물 매립시설 경계. 그래가지고 이 안팎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저런 표지 입증하지 않고 밖의 주민은 부정하는 거고. 두 번째 판례 보면 영향권 내이긴 하지만 거주에야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단순히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 것, 뭐 여행객 같은 경우 이런 경우까지 인정할 필요가 없죠. 곡물사용관계는 뭐 직접적 이해관계 답을 다 주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웬만하면 부정되고, 문화재 관련되는 거는 인정되는 게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 나대지가 대지잖아요. 토지 소유자 요 나대지 요것만 보면 나머지 부정. 그 다음에 기타 사례인데 그 주석 다 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고, 경업자도 이제 그 특허업자 같이 허가 중에도 이제 예외적으로 거리 제한 규정이 있거나 그 수급 조절 방식 이럴 때 인정한다는 게 판례에 잘 나와 있죠. 자,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그 해당 업자들 사이에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 처분에 대해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 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해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사자 적격이 있는 거고, 경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경업자가 소송 제기하는 건 몰라도 기존 업자가 소송 제기할 이유가 없죠. 뭐 상식적인 얘기고. 경원자는 개념 알죠? 여러 명이 시장인데 한 명밖에 면허를 못 내주는 거. 그러니까 거부당한 나머지는 다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니까 당연히 개념상 원고 적격이 인정되죠.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승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이인가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경험관계 개념이죠. 비록 경업자나 경원자에 대해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게 협의의 소익에 관한 논점이죠.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때는 이때는 협의 소익 부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이제 내용은 유사한 건데 협의 소익에 관한 거죠. 경험관계라 하더라도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해 원고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 이때는 이익이 없다. 이게 협의 소익에 관한 논점이죠. 기타 원고 적격 인정 사례에 필요한 주석을 달았기 때문에 읽어보면 될 것 같고, 부정 사례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의 원고 적격까지 받고 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